자,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원래 김동현님 안녕하세요. 이제 후배가 물어봐서 지난 주말 라방에 해주려다가 너무 라방 양이 많아서 못하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자 보시면 우와, 이렇게 국내 증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고 뭐 HTS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수 상한가 두 개였어. 상종 이만큼이었어. 하락 종목수 이만큼이었어. 하한가는 없어서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매 동량이란 게 나와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나요? 요게 조금 중요한 거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자,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월 4일 제가 주말 라방에 준비해서 이때 6월 4일 장마감 기준으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뭐 똑같으니까 해석은 자 프로그램 매매 동량이란 게 뭐예요? 라면 자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매매 사고 팔아지는 거예요. 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뭐 이게 정말 큰 범주에서는 뭐 여기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기서 HTS나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그 동향은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 대한 매매의 값이에요. 안녕하세요, 기요미 꿀꿀님.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왜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거기 나왔던 프로그램 매매 동량이라고 나왔는 이게 6월 4일자 기준이에요. 차익 거래는 마이너스 190억이 나왔어요. 매도가 조금 더 많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차익 거래가 뭔지를 보면 차익 거래란 건 현재 기준으로 내가 팔고 사고를 동시에 하면 선물 현물 기준으로 동시에 하면 내가 차익을 보는 이익을 보는 거래예요. 이해되세요? 선물과 현물을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차익 거래는 이 베이시스가 벌어지면 그때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파는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요런 흐름을 보인다고 칩시다. 이게 선물이라고 칠게요. 선물 그래프, 가격 그래프. 그 다음엔 뭐 이렇게 하고 칩시다. 이거는 현물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벌어진 것을 뭐라고 부른다?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요렇게 벌어지면 자 지금 여기 싼 거는 뭐예요? 현물이 싸잖아요. 그렇죠? 현물이 싸니까 현물을 싼 걸 삽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싼 건 사고 비싼 건 팔면은 차익이 남잖아요. 그것을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차익 거래란 것은 현물 기준인 거니까 딱 이 구간이에요. 현물이 싸니까 파란색이 현물이니까 현물을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물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선물은 매도를 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요 베이시스 갭만큼을 내가 차익을 보면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뭐 굳이 말하면은 대부분은 선물이 현물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러면은 그것을 콘텐고 시장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듯이 일반적으로는 콘텐고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시장은 백워더에 많이 이렇게 왔지만 최근에는 콘텐고 한 번씩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한 번씩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팟빵이나 뭐 경제 방송에서 뭐 차익 거래가 오늘 일어났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라든지 뭐 차익 거래 없이 어떤 지수 방향이 나왔어요라는 말을 한다면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현물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선물과 현물 차이가 베이시스구나.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싼 거를 사고 비싼 건 파는구나.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현물 기준이니까 현물이 쌌겠구나. 그래서 현물이 싸고 선물이 비싸니까 이거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니까 이거를 콘텐고라고 하는구나. 끝. 반대로 요 구간이죠. 자, 이걸 치우고 따라오시는 거죠.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경제 방송과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워서 알려드리니까 꼭 이해해 보시고.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 오면 요게 또 뭐예요? 베이시스잖아요. 베이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현물이 비싸요. 그럼 현물은 뭐예요? 매도를 해요. 비싸니까 팝니다. 매도. 현물은 매도를 하고 선물은 싸니까 사요. 이거를 동시에 해요. 그러면 현물 기준으로 말하니까 매도 차익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고 얘가 비싼 상태니까 현물 뒤에 게 더 비싸니까 음수겠죠. 그러면 백워더라고 불러요. 백워데이션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용어들은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구나. 그건 차익 거래라는 건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이해되시죠? 현물 기준으로 현물이 싸니까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럴 때는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선물과 현물의 요거 값의 차이를 보면은 컨탱고 시장이라고 하는구나. 이해되세요? 계속 따라오세요. 선물이 더 비싼 상태였구나. 매도 차익 거래가 일어나면 선물 현물 중에서 현물이 비싼 상태였으니까 선물이 음수고 현물이 양수니까 요게 전체적으로는 음수가 나오면서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는구나. 요까지 따라오면은 끝이 나요. 차익 거래는. 다 따라오셨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그냥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니? 차익 거래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아, 그랬구나가 끝이에요. 그 말은 그냥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니까 어떤 지수의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성이 없는 약간 영양가 없는 매매란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이해되세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비차익 거래라고 있죠. 금요일 보시면은 좀 종가를 말아 올리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비차익 거래란 것은 차익 거래와 다르게 차익 거래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비차익 거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차익 거래란 건 현재 기준으로 여기는 현재 기준으로 선물과 현물 어떤 차이로 바로 동시에 매매를 일으키면서 이익을 보는 거고 비차익 거래는 현재 기준으로 내가 거래를 했지만 당장은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손절을 칠 수도 있고 매수를 해서 나중에 익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얘는 뭉탱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가 외인하고 기관 둘 다 똑같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관으로 치면은 펀드에 자금이 막 몰려서 얘들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들이 내가 그냥 개별 개인 투자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전부 다 은행 가서 펀드에 돈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한 1조라는 돈이 펀드에 생겨버렸어. 그럼 이거 1조를 어떤 한 사람이 일일이 삼성전자 500주, 기아차 200주 뭐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는 게 아니란 거예요. 1조라는 돈을 언제 그렇게 넣어요? 못 넣겠죠. 그래서 바스켓으로 담아버려요. 시점과 집행 금액 이런 거는 정하겠지만 얘들이 바스켓 매매란 것은 특정 섹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 비차익 거래를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은 매수로 만약 간다면 지금 구간에서 뭐 한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야 돼요. 바스켓으로. 그러면은 코스피 뭐 200이나 코스닥 152 안에서 뭐 한 대충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굳이 나누면 섹터로 말하면은 뭐 반도체 뭐 한 10개 담아 그리고 뭐 2차 전지 한 10개 뭐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잘라줘요. 기준을 줘요. 그러면은 종목이 필터링 돼서 나오고 그 기준으로 들어간 종목을 그냥 비차익 거래가 일어나면 특정 시간대별로 그냥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주르륵 시장가로 삽니다. 쉽죠? 그러면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는 매수 전량이 많으니까 계속 시장가로 계속 사면서도 이거 언제까지 사야 되지? 다 샀는데도 다음날 또 누군가가 펀드의 화랑일 때는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도 매수 전량이 많은 거는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나 시총 큰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위주로 2, 30개를 바스켓으로 담아버리니까 시장가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위로 갑니다. 위로. 쉽죠? 반대는
펀드로 예를 들면 제일 쉬워서 펀드로 예를 들면 펀드의 수익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수가 막 횡보를 하거나 막 하방이야. 막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펀드 내가 들어가 봐서 내 계좌 수익률 봤더니 마이너스 30%야. 와,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고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해요? 환매하시잖아요. 그죠? 환매를 하면은 기간은 뭐 3일 후인가 바로 돌려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 3천억을 매수했듯이 이번에는 매도를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얘들이 좋든 싫든 개인이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그쵸? 뭐 최악의 환매 상태, 그래서 환매 뭐 못하고 뭐 이런 경우는 다 빼고 말씀드리면, 아, 환매해 달라니까 환매해 드려야겠네 하면 어떻게 돼요? 3천억 정도를 매도 쳐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팔 거잖아요. 그쵸? 없던 걸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또 뭐 팔겠어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을 바스켓으로 이때 사놨던 걸 갑자기 지수가 떨어지면서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지니까, 보통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죠. 수익이 안 좋으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고, 아, 차라리 환매해서 내가 하련다 이러면서 그런 환매 요청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가총액 큰 애들을 매수를 해놨을 거니까, 그러면은 2, 30개의 종목을 갖다 던져야 돼요. 매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는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 동향을 보신 다음에 오늘의 시장을 한번 볼까요? 아, 코스피를 비차익 거래 겁나 팔았구나. 매도량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겁나 팔았구나. 그럼 지수가 강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모든 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가 모든 게 복잡계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요 요소, 중요 팩타가 큰 영향성, 방향성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비차익 거래가 이렇게 지금 음수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그죠? 막 던졌다는 얘기면 반대로 막 사게 되면은 다시 위로 간다는 얘기가 또 반대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 관계 포지션도 잡아가면서 막 이런 복잡한 걸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선물, 현물 이런까지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단순하게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항상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예전에 다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가세요.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이 아니시고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시니까 이런 것을 매일 뭐 선물 방향이 어떻고 차익 거래 양이 얼마고 비차익 거래가 얼마인지를 막 내가 보고서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3프로 TV나 뭐 팟빵이나 유튜브 어떤 데서 시황을 정리해 줄 때, 아, 오늘 비차익 거래가 비차익 거래로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좋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뭐였더라? 아,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프로그램이 일어나는 거지. 비차익 거래는 현물 기준으로 바스켓을 사는 거니까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더 많이 사줬다는 얘기는, 와, 시장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분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3프로 TV든 이런 데서 알려주는 걸 알아듣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알아듣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시면 뭐 입전문가 영프만큼 시장을 알지 않겠어요? 왜 너는 시장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도지 또는 약간 윗꼬리 단 바디 형태의 그런 걸 나올 거를 주말 방송에서 생각을 했니? 3250단에서 외인의 관망 아니면 매도가 나와버리면 이런 흐름이 나올 거고, 그런 비차익 거래가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내일 내마녀의 날에 선물 옵션에도 당연히 변동성을 줄 거니까 하방으로 잡아버리면 비차익 거래는 더 일어날 거고.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포지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물 포지션은 증권사들도 정확하게 외인 기간, 그러니까 특히나 외인의 그 포지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대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래 됐구나. 그러면 또 하나,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니? 에서는 지수의 방향과 수급의 형태를 알면은 내가 어떤 업종 섹터 또는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후배가 말한 걸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면은 후배가
자동차 섹터를 스터디언들이 정말 시장을 잘 보고 있네요. 자동차 섹터를 다 하셨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휴젤 바이오를 선택했니라고 후배가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자동차가 그나마 가고 있죠. 버티고 있고 부품주가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좀 쉬어가면서 갈 겁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좀 괜찮고 지금 관종들도 다 선방을 해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왜 제가 휴재를 선택했냐 하면 이런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기관이 그래도 방어를 해준다면은 코스닥에서는 휴젤 정도의 시가총액 큰 애 약간 이익단이 나오는 애는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줄 거라고 본 거예요. 외인하고 기관이. 그러면서 버텨주니까 지금 현재 제 예측대로 가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과정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시황, 전체적인 탑다운에 대한 시황을 가져가고 지수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지수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 수급 주체, 외인이냐, 기관이냐, 개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테마와 섹터를 구분 짓고 거기서 종목을 픽해서 이렇게 일주일 뷰를 가지고 포트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